자, 이번 시간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들어갈게요. 응용. 그 사회적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이제 어디서 만나요? 시장에서 만나잖아요. 왜 만날까? 이득이 있으면 만나겠죠. 이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어떤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이득이 결국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생산자가 느끼는 이득이 이제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화폐가 없었을 때는 뭐 했죠? 물물 교환했단 말이에요. 물물 교환을. 물물 교환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 부피가 있다. 그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물 교환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 화폐가 있다고 부피는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냉장고를 산다. 냉장고 들고 와야 됩니다. 부피는 존재를 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욕망의 사고 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자가 먹고 싶고, 감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구마 먹고 싶어. 그래서 고구마하고 감자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서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고구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자가 먹고 싶은데, 감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구마가 먹기 싫어. 그러면 서로 교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감자를 먹고 싶은 사람이 감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고구마를 먹고 싶은 사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폐가 없었다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제 잘라야 돼. 그 미용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만약에 화폐가 없어요. 그럼 나는 그 미용사한테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물물교환을 줘야 되는데 제가 줄 게 없어, 저는. 가난한 강사라 저는 줄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평생 했던 게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미용사한테 1시간 동안 경제학을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머리 좀 잘라주세요. 굉장히 짜증낼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그러면 나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경제학을 갈구하는 어떤 미용사를 찾아야 되는데 평생 찾아도 못 찾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누가 이 어려운 경제학을 누가 하고 싶어 해. 근데 그냥 돈을 주면 머리를 잘라준다고요. 그래서 화폐가 생겨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재화가 이제 물 한 병이 딱 이렇게 있어요. 물 한 병이 있는데 이 물 한 병이 1,000원이에요. 그럼 이 물을 구입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물을 구입했던 사람은 이 물에 대해서 얼마큼 지불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이 있어요. 그럼 이 물을 구입한 사람이면 이 물에 대해서 얼마큼 지불하고자 했어?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 이상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자기는 이 물에 대해서 900원까지 최대한 지불할 게 있었다. 그럼 1,000원은 비싸다고 안 사겠죠. 그러니까 물을 구입한 사람이면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1,000원 이상인 사람만큼 물을 구입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명이 그 물을 구입했다고 합시다. 10명이 1,000원짜리 물을 구입을 했는데 그 10명의 소비자들이 사실상 그 물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들은 다 1,000원 이상이겠지만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목이 말라.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5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 물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도 지불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얼마를 그럼 너는 1,000만 원 지불하고자 했기 때문에 너는 1,000만 원 내라.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뭐야? 그럼 1,000원 받는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00원 지불하고자 했다. 그 사람은 5,000원 지불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 1,000원 받잖아요. 나머지 4,000원은 뭐야?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란 얘기예요. 감을 잡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원짜리 물을 파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고자 했을까? 1,000원 이하를 받고자 했을 거라고요. 어떤 생산자는 자기는 1,100원을 받아야 팔겠다. 1,000원이다. 안 팔겠죠. 너무 싸다고 해서 안 팔겠죠. 그럼 그 사람은 왜 1,100원을 받고자 했을까? 그 물을 하나 생산함에 있어서 1,100원이 들어간 거야, 비용이. 그럼 최소한 1,000원, 100원을 받아야 팔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0원이야. 너무 싸다고 판단해서 물을 안 팔겠죠. 그러니까 물을 판매한 생산자는 어떻게 된다? 최소한 1,000원 이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물을 팔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점심 때 5,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럼 국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큼 지불하고자 했어요? 5,000원 이상을 지불하고자 했을 거라고요. 나는 지금 4,000원을 지불하고자 했다. 그럼 국밥이 5,000원짜리 국밥이 비싸다고 안 사 먹겠죠. 네. 그럼 국밥을 파는 사장님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5,000원 이하겠죠. 5,000원 이상을 받고자 했다. 5,000원 안 팔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국밥집에 가서 내가 5,000원을 주고 국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나는 5,000원이 좋아, 국밥이 좋아? 국밥이 좋아. 나는 내가 가지고 5,000원이 싫은 거야. 이거 가져가. 나는 국밥이 좋은 거예요.
그럼 국밥을 파는 사장님은 5천 원이 좋아, 국밥이 좋아? 자기가 가지고 국밥이 싫은 거야. 네가 가져가. 나는 5천 원이 더 좋아. 서로 교환했죠. 서로 기뻐했죠. 나의 기쁨, 소비자행위요. 사장님의 기쁨, 생산자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 소비자행위를 한번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더 경매를 한번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경매를 붙여요. 그럼 이제 물 한 병을 두고 경매를 한번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0,000원부터 이제 경매를 붙이는 거야. 10,000원 해갖고 9,000원, 8,000원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9,000원, 8,000원, 7,000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5,000원 딱 됐을 때 스톱!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5,000원 낙찰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5,000원에 만약에 가격이 설정됐다면 5,000원에 가격이 설정됐다면 어떻게 될까? 그 한 사람만 물을 구입하겠죠. 하나가 수요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비자가 4,900원 지불하고자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소비자가 4,900원 지불하고자 했다. 그러면 4,900원에 만약에 가격이 책정됐다면 두 개가 수요가 되겠죠. 왜냐하면 4,900원에 가격이 설정되면 첫 번째 5,000원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살 것이고 그 다음에 4,900원까지 지불하려고 있는 사람이 살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4,800원이다. 그럼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가격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다고요.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쵸? 이게 바로 수요 곡선 아닙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000원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5,000원 받고 4,900원 지불하고 4,000원 받고 그러지 않죠? 모든 사람한테 다 1,0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1,000원에 10개가 거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소비자는 사실상 5,000원 지불하고자 했는데 1,0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머지 4,000원이 남는 거고요. 두 번째 소비자는 4,900원 지불하고자 했는데 1,000원 주고 사니까 3,900원이 남는 거라고요. 남는 거라고. 이렇게 남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요. 이 재화를 미세하게 쪼갤 수 있다면, 가정 미세하게 쪼갤 수 있다면, 여기에 4,950원도 있을 것이고, 4,999원도 있을 것이고, 쭉쭉 있단 말이야. 미세하게 쪼개면 어떻게 된다? 위에 올록볼록 엠보싱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쪼개갖고, 모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 우리 수요 곡선 높이가 뭐였어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다 높이를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 이론적으로 다 더하면 사실상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할 때 모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이 수요 곡선의 아래 면적일 거라고. 아래 면적인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1,000원만 지불했죠. 그러니까 위에 삼각형이 뭐가 돼?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잉여가. 감 잡으셨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논리로 있잖아요. 공급곡선 볼까요? 공급곡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공급을 할 때, 이만큼의 재화를 공급할 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된다? 이 공급곡선 높이가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물이 10병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생산자는 사실상 뭐냐면, 그러니까 물을 파는 생산자는 최소한 1,000원 이하를 받고자 하는 사람도 물을 팔을 거라. 그러면 첫 번째 생산자는 사실상 100원만 받아도,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만 받아도 팔 용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1,000원 받으니까 900원이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공급 곡선을 높이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잖아. 이것도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미세하게 다 쪼개면 사실상 이 10병의 물을 팔 때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뭐가 된다? 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1,000원짜리 10개. 이걸 받아냈잖아. 그럼 이게 뭐야? 생산자한테 남는 거예요.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자, 이만큼 이제 거래가 되겠죠. 거래가 되면 자, 이 가격에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 줄 금액은 이 면적이고 근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이거기 때문에 얘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요.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은 뭐다? 공급곡선의 밑에 면적.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생산자 잉여 플러스 서플러스 생산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으셨죠? 그러면 제가 잉여를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텐데 먼저 써보세요.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 높이 있잖아요. 적분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까요? 적분? 여러분한테 적분을 하라고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요구를 하진 않고요. 적분이라는 개념을 또 적분을 해라 해갖고 이게 뭐 시험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의미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분의 의미 어렵지 않아. 의미는 좀 의미만 알고 가자고. 적분의 의미가 적분은 말 그대로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이야, 바닥. 영인 바닥의 상태에서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벽돌을 쌓아 나가. 벽돌을 추가로 쌓아 나가요. 그럼 10개 쌓고 5개 쌓고 2개 쌓고 1개 쌓아 이렇게 막. 그럼 추가적인 벽돌 있죠. 추가적인 벽돌이 1개예요. 근데 그 벽돌을 다 버리지 않고 계속 축적해 놓으면 그게 적분이 돼요. 쌓을 적자의 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빵을 먹어요. 그럼 이게 빵이라고 합시다. 빵을 먹을 때 효용이 있잖아요. 효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널 유틸리티 한계 효용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빵을 내가 0 먹었어요. 효용도 0이야. 하나 먹었어 10이야. 2개 먹었어 15야. 3개 먹었어 17이야. 요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계 이용 계산해 보세요. 15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개를 다 더하면 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빵을 하나 먹었어요. 효용이 5가 올라가죠. 하나 더 먹었어. 아니야. 빵을 0에서 한 개를 먹었더니 효용이 10이 올라갔어요. 거기다 하나를 더 먹었더니 5가 올라갔어요. 하나 더 먹었어요. 2가 올라갔어요. 총 효용은 뭡니까? 17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 한 개 효용을 다 더했더니 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겠죠. 10 올라오고 5 올라오고 2 올라오고 이 추가적인 벽돌이 뭐라고요? 벽돌을 쌓아놓는다 생각했을 때 추가적인 벽돌이 1개라고요. 근데 추가적인 벽돌을 갖다가 다 버리지 않고 다 쌓아두면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빵을 3개를 먹었다라고 하면 15, 2 다 더했더니 총 17이 나온다고요. 그럼 2개까지 먹었으면 15만 더하면 15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개를 다 더하면 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개를 더하면 총이 나와요. 그러면 수요 곡선에서 있잖아요. 수요 곡선에서 이렇게 있으면 수요 곡선이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만큼 부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수요 곡선이 수요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왜 떨어진다? 한계 이용이 차감하기 때문에. 근데 한계 이용 단위가 없어. 단위가 없기 때문에 얘를 원이라는 단위로 바꾼 게 마지널 베너핏이야. 그러면 자, 아까 제가 한 개를 더하면 총이 나온다 그랬죠? 한 개를 더하면 총이 나와요. 그러면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했을 때 뭐 15, 이 한 개를 다 더해 보세요. 한 개를 더하면 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했을 때 이 한 개 편익의 밑에 면적을 다 더하면 총 편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총 만족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물을 먹었을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소비자는 5,000원을 지불하고자 했다. 왜 5,000원을 지불하고자 했을까? 5,000원의 만족감을 누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느끼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을 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없다. 환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베너핏이라고 했잖아요. 편익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경미를 붙이면 된다니까? 그러면 첫 번째 소비자가 5,000원, 난 5,000원까지 지불할 용이 있었다. 그 사람 왜 5,000원까지 지불할 용이 있었을까? 그 물에 대해서 자기는 5,000원까지의 어떤 만족감을 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소비자는 5,000원 지불하고자 했고 두 번째 소비자는 4,900원. 그러면 첫 번째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5,000원. 두 번째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은 4,90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했을 때 모든 소비자가 느끼는 총 만족감보다 이거 총 만족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했을 때 왜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이겁니까? 그만큼의 만족감을 누리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계 있죠. 이제 앞으로 재정학의 계속 나와요. 한 개의 면적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 총이 나온다. 한 개의 밑에 면적을 다 더해. 총이 나와요. 한 개의 면적을 더하면 총이 나온다. 한 개 편익의 밑에 면적을 더하면 총 편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자, 공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한 개 비용 곡선이죠. 그럼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한 개 비용의 면적을 다 더하면 총 비용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그러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왜 이만큼일까?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받고자 하는 금액이에요. 자, 한 개를 더하면 총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곡선. 자, 수요곡선은 마지날 베너핏 곡선. 그다음에 공급곡선은 마지날 코스트 곡선 해갖고 이렇게 공곡선은 마지날 코스트 곡선. 그러면 이만큼이 거래가 됐을 때 이 마지날 베너핏 한 개 편익의 면적은 뭐라고? 총 편익, 총 만족감, 토탈 베너핏. 이 소비자가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이만큼의 베너핏, 이만큼의 총 편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이만큼의 만족감을 누리고 있고, 생산자는 뭐야? 이만큼의 재화를 구입할 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거니까 이만큼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또 느낌상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의 토탈 베너핏은 이거고요. 총 비용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이 남겠죠. 이게 잉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야? 위에는 당연히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아래는 뭐가 된다? 생산자 잉여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잉여를 계산하자. 어떻게 계산하자? 무조건 수요곡선의 면적에서 공급곡선 면적을 빼면 이윤이다. 빼면 잉여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과소 생산됐다고 생각해봐. 과소 생산.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요? 수요곡선의 면적에서 공급곡선의 면적을 빼자고요. 그럼 이 수요곡선의 면적에서 공급곡선의 면적을 빼잖아요. 이렇게. 빼면 이게 잉여가 되겠죠. 이게 잉여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야? 날아가 버렸어요. 얘가 잉여가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여기서 균형이 되면 이 잉여도 생길 텐데 이 잉여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후생이 손실됐다. 후생손실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후생이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과다 생산돼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곡선 이렇게 있어요. 너무나 과다 생산됐어요. 과다. 그러면 이때 소비자가 느끼는 토탈 베너핏은 뭐다? 이 면적이 되겠죠. 이 면적이 돼요. 근데 비용은 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가되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소비자의 만족감은 이 면적이야. 비용은 이게 된다. 더 들어간단 말이야. 비용이 이만큼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후생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에서 잉여가 가장 크다는 얘기예요. 그게 너무나 만나는 점보다도 과소 생산돼도 후생손실, 과다 생산돼도 후생손실, 그리고 앞으로 이 후생손실 지겹게 나와요. 경제학에서. 재정학에서 지겹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잉여가 최대가 된다. 그런데 너무나 과소 생산돼도 손실, 과다 생산돼도 손실이 되는데 무조건 후생 손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에서 거래량이 변동을 해야 돼. 거래량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 최대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후생 손실은 반드시 거래량의 변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생 손실은 반드시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딱 이게 잡아 두 개. 거래량 변동 쭉 올라가. 삼각형을 찾아요. 그럼 그게 후생 손실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후생 손실이 된다. 자, 그래서 나와 있고 특수한 경우에 소비자 잉여는 뭐 여러분들 뭐 수요 곡선이 있잖아요.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잉여는 작아지겠죠.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즉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된다?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된다? 아니 후생 잉여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야 여기서 수요 곡선이 완만하다는 얘기는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가격이 약간만 올라가더라도 수요량이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그 재화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죠. 뭐 있어도 돼 없어도 되는 그 재화야. 가격이 약간 올라가도 수요량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니까 뭔가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잖아. 그럼 그런 부분에 잉여가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수요 곡선이 만약에 매우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잉여가 작아지겠죠.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좀 비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잉여는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커지다가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직이 돼 보세요. 잉여는 무한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야?
마약 중독자가 수용성 수직이잖아요. 그 마약 중독자가 느끼는 잉여는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죠. 이게 생산자 잉여인데 공급이 탄력적이야. 잉여 작아져요. 공급이 수평이야. 잉여 없어져요. 공급이 수직이야. 잉여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정학은 뭐라고요? 재정은 뭐라고? 국가의 나라 살림. 그걸 연구하자는 게 뭐야? 재정학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나라 살림은 무엇에 의해 조달되는 거예요? 조세에 의해 조달돼요. 세금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조세의 정가와 규칙 나와 있죠. 이거 재정학에서 통으로 그대로 나와요. 통으로 나와. 그대로. 그 지금 재정학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조세의 정가와 규칙도 공부를 좀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아심에서 우리는 지금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으로 그대로 나온다고 얘가. 그래서 자, 조세의 정가와 기착, 조세부과 방식이 나와 있는데 종량세라는 게 있어요.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야, 너 한 개 팔 때마다 세금 내. 이게 종량세가 되는 거예요. 한 개 팔 때마다 세금 내. 한 개 팔 때마다 100원 세금 낼래? 이게 종량세가 되는 거고요. 종가세는 뭐냐면 종량세는 이거 우리 한번 설명 좀 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했다. 그러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공곡선이 나란히 올라가는 게 이렇게 종량세예요.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하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올라가고 소비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소비자가 받고자 하는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곡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공급이 감소한다 그 얘기예요. 왼쪽 가는 거니까. 그런데 야, 너 한 개 팔 때마다 100원 세금 내. 그럼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100원만큼 올라가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개 팔면 100원 내고, 두 개 팔면 200원 내고, 세 개 팔면 300원 내고, 네 개 팔면 400원 내고, 그렇잖아. 다섯 개 팔면 500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곡선 이렇게 있으면 판매량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세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도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땡, 틀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공급곡선을 설명할 때 그때 굉장히 강조드렸던 사항이 뭐냐면요. 이거지, 이거. 사항이. 자, 100원이면 10개를 팔 거야. 200원이면 20개 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100원, 200원은 전부 다 뭐야? 한 개당 가격이다. 한 개당 가격이라고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한 개당 가격.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당 세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당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세금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개당 세금액이니까 이런 그 학생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겠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거래가 됐다. 이랬을 때 여기가 만약에 5개가 거래됐다. 그러면 이 개당 세금이 100원이야. 그치? 그러면 총 세금이 이 박스 면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개당 100원 5개를 팔았으니까. 이건 개당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뭐라고요? 종량세가 되는 거예요. 한 개당 100원 세금, 한 개 팔 때마다 100원 세금이 종량세가 되거든요. 근데 종가세라는 게 있어요. 종가세. 종가세는 이제 단위당 세금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종가세거든요. 단위당 세금 자체가 커지는 거야. 종가세는 단위당 세금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휘발유세 있잖아요. 리터당 100원 세금 내라. 이게 종량세거든요. 근데 종가세는 뭐냐면 단위당 세금 자체가 커지는 거야. 출고가에 10% 세금 내라. 그럼 내가 맥주에 붙는 세금이 보통 그러거든요. 출고가에 10% 세금 내라 그러면 1,000원에 출고했어. 개당 세금 100원. 2,000원에 출고해서 개당 세금 2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수록 개당 세금 자체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개당 세금 자체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가세예요. 종가세. 근데 단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왜 붙으면 안 되냐면 여기 1,000원부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100원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가세가 되려면 여기서 원점을 지난다면 이제 붙겠지.
어차피 영원의 10% 0이니까 이때는 붙어가지만 이때는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비자한테 이제 종량세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수요 감소하는 거겠지. 종량세가 되는 건데 소비자한테 종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는 금액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종가세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여기 이 높이가 가격이죠. 가격이 10% 세금대라. 높이가 0이야, 0. 0원에다 10% 세금 떼도 0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0원에 10%에서 0이잖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수익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개당 세금도 커지는 거니까. 점점 좁아지죠. 가격이 떨어질수록. 여기도 가격이 높을수록 점점 벌어지잖아.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자한테 만약에 종량세를 부과를 했을 때,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그림, 이거 재정학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럼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공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균형 가격에서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에서 결정됐겠죠.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제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했습니다.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종량세만큼 상방에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됐고 균형 거래량이 여기서 결정됐어요.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 조세의 정가와 귀착이라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경제 주체한테다가 어떤 조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럼 그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한테다가 어떻게 돼? 그 부담을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건데 우리 중요한 것이 법적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경제학이니까 경제적 부담이 중요하죠. 법적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생산자한테 우리가 조세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법적 부담은 누가 지는 거예요? 생산자가 지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럼 생산자가 이제 공급을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공급을 감소시켜서 소비자한테 어떻게 된다? 가격 인상으로 증가를 시키고요. 소비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소비자도 수요를 감소시키겠죠.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겠죠. 가격 인하로 생산자한테 증가시키는 거예요. 다시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공급 감소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한테 증가시키고 소비자한테 세금 부과하게 되면 수요 감소로 생산자한테 가격 인하로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이 박스 있죠. 이게 개당 세금이죠. 이 높이가 개당 세금이잖아요. 이 개당 세금이야. 개당 세금이고 실제 거래량은 여기서 거래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개당 세금이 이거고 실제 거래량이 이만큼이니까 이 박스 면적이 뭐가 돼요? 총 세금이 되겠죠. 총 세금이 되는데 이 세금은 국세청에 누가 내고 있어? 국세청에. 생산자가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법적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생산자가 이거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을 찾아보니까 생산자가 소비자들은 과거에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이 가격에 샀단 말이야. 이 가격에 샀지만 지금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있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가격 인상으로 정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가 부분이야. 이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머지가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그게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소생. 응? 그 다음에 실제라는 말이 나오고 실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셔야 돼. 실제는 눈에 보이는 거고 실질은 조세까지 이제 생각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 가격의 재화를 구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도 이 가격으로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을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소비자 지불 가격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소비자 지불 가격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시장에서 여기에서 가격이 설정됐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이 가격을 시장에서 이 가격으로 재화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우린 중요한 게 뭐다? 실질적인 가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산자는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이 가격을 받고 있지만 이만큼은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이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산자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소비자들은 가격 올라간 거 좋아 싫어? 싫어.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간 게 싫고 떨어진 게 좋은 거단 말이야. 근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간 게 좋고 떨어진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했잖아요. 소비자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만큼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기 싫으니까 생산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이만큼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생산자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세요. 그냥 이제 이해를 됐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요 공급 이론할 때 경제학에서 항상 수요를 먼저 배우고 공급을 먼저 배우죠. 나중에 배우죠. 그리고 이론을 전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자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고 생산자 이론을 나중에 공부하거든요. 소비자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먼저 등장한다. 위에서부터 소생. 그다음에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소생. 알겠죠?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A, B, C, D, E, F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잉여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계산해 보세요. 자, 소비자 잉여는 이제 최초에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를 한번 계산해 보자. 여기가 이제 균형점이니까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요? 위에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라고 했죠? A, B, C가 소비자 잉여. 자, 생산자 잉여는 이제 뭐야? D, E, F. 얘가 생산자 잉여. D, E, F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균형점이 이제 이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균형점이. 이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 A로 줄었죠. A로. 소비자 잉여는 A로 줄었어요. A로 줄었고 이제 생산자 잉여는 이 면적이 생산자 잉여란 말이에요. 근데 애매하죠. 이 면적이. 왜냐하면 B 면적은 박스 면적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똑같죠. 닮은 꼴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삼각형 면적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데 이 면적은 F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F하고 F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BC만큼 소비자 잉여가 감소를 했고 DE만큼 생산자 잉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감소를 했는데 이 PD 있죠. PD는 정부한테로 갔죠. 정부한테로 세금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날아간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CE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죠.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CE를 우리가 데드웨이트 로스. 자, 후생 손실이 된다. 데드웨이트 로스. 자중 손실, 사중 손실, 후생 손실 그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후생 손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화를 해야 된다? 거래량이 변동을 해야 돼. 쭉 올라 삼각형만 찾으면 후생 손실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CE만큼의 후생 손실이 되고 그다음에 후생 손실은 무조건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후생 삼각형 표현도 씁니다. 중요합니다. 후생 삼각형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실상 이제 우리 재정학에서는 있잖아요. 재정학에서는 후생 손실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자중 손실, 사중 손실 표현도 쓰지만 진짜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초과부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왜 초과부담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재정학에서는 특히 초과부담 용어를 써요. 왜냐면요.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아까 B, D가 세금인데 B는 누가 부담했어요? 소비자가 부담을 했고 D는 생산자가 부담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상 보니까 소비자에게는 B, C가 날아갔고 생산자에게는 D, E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하고 E만큼 더 날아갔죠. 그래서 이만큼 초과해서 더 부담했다. 그게 초과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만큼의 초과부담,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생산자한테 지금 부과하는 경우로 가지고 논의를 했잖아요. 이 녀석을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를 가지고 바꿔서 해볼까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 좀 바꿔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공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균형 가격이 결정됐고 여기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됐어요. 그럼 소비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종량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러면 균형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고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연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총 개당 세금 있죠. 개당 세금 자체가 이만큼이고요. 이만큼이고 거래량은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 면적만큼 국세청에 세금을 낸단 말이야. 누가 내고 있어? 소비자가 내고 있어. 소비자한테 부과하게 소비자가 내고 있어요.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 그 법적 부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경제적 부담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자, 소비자가 내고 있어.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 자, 소비자들은 과거에 이 재화를 구입할 때 이 가격에 구입을 했죠. 과거에는. 지금은 더 싸게 구입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가 부담한 게 아니야. 더 싸게 사니까. 즉 어떤 얘기냐면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했더니 소비자들 수요가 감소를 해가지고 가격 인하로 누구한테? 생산자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소비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생산자는 실제로 이 가격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이 가격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생산자 가격이에요. 생산자한테 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이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지금 물건을 사고 있어. 재화를 사고 있지만 시장에서. 근데 정부한테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죠.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가격은 이 가격이에요. 소비자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여전히 아까도 여기도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부담, 생산자 부담. 그 소비자 가격 올라가고요. 생산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소비자 가격 올라가고 생산자 가격이 떨어졌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효과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뭐야? 생산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균형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균형 가격이 떨어져.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인 부담이 중요하잖아요. 여전히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생. 그 다음에 A, B, C, D, E, F라고 합시다. 그럼 최초에 이 균형점에서 소비자 행위는 A, B, C, 생산의 D, E, F. 이것도 똑같죠. 그런데 이쪽으로 균형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소비자 행위가 뭐가 될까? 이 삼각형이 되는데 그 삼각형이 뭐하고 같아? A하고 같아요. 그쵸? 그럼 A. 바뀌었죠? 그 다음에 생산자 행위 F. 바뀌었죠? 달라진 게 있어 없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생산자한테 부과하든 효과는 완벽하게 똑같다. 완벽하게.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우리 재정학에서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보조금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조금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자한테 조세 보조금, 생산자한테 조세 부과하고 보조금 부과하고, 소비자한테 조세하고 보조금 부과하고, 총 4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머리가 아파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는 어떻게 접근할 거다.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무조건 생산자한테 문제가 소비자한테 부과했다라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든 생산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든 효과는 완벽하게 똑같다고요. 그럼 저는 무조건 생산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라는 얘기다. 그러면 어차피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럼 2가지 케이스로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조세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했다. 누구한테 부과하고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생산자한테 지급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나중에 부가가치세 같은 거 배우잖아요. 세법에서 다 배우잖아요. 부가세 같은 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직접 부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이 다 세무 공무원이 돼야 돼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마트 갈 때 살 때마다 너 뭐 샀니 얼마 샀니 10% 세금대로 우리 부가세 10%잖아요. 다 떼야 돼. 이 말이 됩니까? 이 소비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경우가 맞아요. 생산자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부담이 적단 말이에요.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부과하든 생산자한테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걸 가지고 논의를 접근할 거다라는 얘기고 시험 문제가 만약에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경우 나오더라도 우리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경우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거다. 생산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알겠죠?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세를 부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담배세금을 나한테 부과하지 말고 소비자한테, 생산자한테 부과하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세금 부과하면 그게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한테 일부 전가를 시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소비자한테 담배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야. 소비자 담배의 수요를 줄이면서 가격이 떨어져가고 일부 생산자한테 다시 또 전가시키는 거예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자,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보조금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나한테 보조금 줘야지. 아니에요. 버스 회사 있죠. 대중교통을 공급하는 공급자한테 보조금 줘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소비자한테 보조금 주잖아요.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된다? 버스를 많이 타요. 그 버스 요금 나중에 수요가 증가를 해서 버스 요금 올라가 버려요. 그 일부 누구한테 가? 생산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 회사한테다가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버스 회사 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버스 회사, 버스에 공급이 늘어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금이 떨어져요. 버스 요금이. 그러면서 일부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효과는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머릿속에 크게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봅시다. 보조금 지급의 효과, 보조금 지급. 자, 보조금 지급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보조금 지급 이렇게 할게요. 자, 소비자는 지웁니다. 자, 보조금. 자,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이제 지울게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게 균형점이야. 이게 균형점인데,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고, 이제 보조금 지급 후의 균형점 2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 2점은 소비자인 A고요. 생산자 이건데 이게 F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2점으로 가게 되면 소비자인 A, B, C, D, F.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어떻게 된다? 정확하게 반대죠. 소비자행은 A에서 A, B, C로 증가를 했고 생산자행은 F에서 D, F로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 B, C만큼 증가를 했고 생산자 잉여는 D, E만큼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증가를 했어. 정확하게 이제 뭐하고 반대? 조세하고 반대인데 잘 봐보세요. 조세하고 반대인데 아까는 이 박스 면적이 정부가 조세에 이겼죠. 그런데 지금 이 박스 면적이 보조금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길이가 보조금이지, 단위당 보조금이지. 이 길이가 단위당 보조금인데 거래는 여기서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길이가 거래량 아닙니까? 이 길이가. 그러면 이 높이가 단위당 보조금. 이만큼 거래가 됐다. 이 박스 면적이 뭐가 돼? 총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쓴 돈이 이만큼이라는 이 박스 면적이야. 정부가 쓴 돈이 이 박스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자한테 얼마큼? B, C만큼 돌아갔고 생산자는 D밖에 안 돌아갔다는 얘기지. 그 정부가 쓴 돈에 비해서 소비자하고 생산자 가져간 게 더 적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만큼 더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후생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하고 얘가 면적이 같죠. A하고 얘 면적이 같죠. 여전히 C만큼의 후생 손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를 끝냈고 이제 파트 3 이제 소비자 이론 잠깐 볼게요. 소비자 이론에서 한계 이용 이론이 등장을 하죠. 한계 이용 이론. 자,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자, 그 효용 함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용 함수. 그렇죠? 효용 함수. 자, 소비자는 이제 재화를 구입하는데 재화를 구입해서 효용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재화를 어떻게 2개만 구입한다. 재화를 2개만 구입한다고 보통 가정합니다. 2개의 재화를 구입해서 효용을 느낀다는 얘기가 첫 번째 재화는 X재화, 두 번째 재화는 Y재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효용 함수가 되죠. 그래서 그 2개의 재화, X재화, Y재를 구입을 해서 유틸리티 효용을 느낀다고요. 느끼는데 이 이유는 뭘까? 이 이유는 유틸리티,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 이유는 함수란 뜻이에요. 이게 펑션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P가 가격이죠. 가격이 생산량의 함수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P는 생산량이 증가함수, 함수가 되죠. 판매량을 증가시키면 가격을 내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 U는 종속변수 U가 되고 이 U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이제 A를 들 때 X는 제가 사과라고 하고요. Y는 배라고 할게요. 배.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를 구입해서
효용을 느끼는 거예요. 효용을 이렇게. 효용감에서 나와 있고 한자 한계 효용이 등장하죠. 한계 효용. 자, 한계 효용은 MUX 한계 효용은 자, 여러분들 이제 또 경제석 강의를 들으셨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니까. 거기에 보면 독립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뭐야? 한계라는 개념이 편미분의 개념이죠. 편미분. 한쪽 편만 미분한다. 편미분의 개념이에요. 편미분의 표시를 어떻게 된다? 라운드 파셜 쓴다고 그래. 파셜 x분의 파셜 트리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편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하면 된다? 미분 대상이 되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는 전부 다 상수 취급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y는 상수로 고정된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사과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해서 효용의 증가분을 알고 싶어. 사과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해서 효용의 증가분을 알고 싶은데 이걸 100까지 변해버리면 이게 배 때문에 효용이 증가를 한 건지 사과 때문에 효용이 증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배는 고정된 상태에서 사과만 하나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효용이 증가분. 알겠죠? 그럼 이게 또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y 이건 얘는 뭐야? 또 배만 하나 추가로 증가시킨 효용의 변화분. 사과는 상수로 고정. 이렇게. 편미분의 개념을 사용한다. 한계효용. 그다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뭐냐면 자, 여기 이미 설명했었죠. 볼게요. x, u, mu. 그래갖고 0, 0, 1, 10, 2, 15, 3, 17, 4, 18 이렇게 갔다 갑시다. 그럼 한계효용은 어떻게 된다? 15, 2, 1. 한계효용이 체감하죠.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얘기는 총 효용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소비량을 증가시키면 효용이 늘어나겠죠. 총 효용은 증가를 하지만 그 총 효용이 증가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계효용 체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빵을 5개 먹었어요. 빵을 5개를 먹었는데 이제 너무너무 배불러서 효용이 증가하잖아. 0이야. 빵을 6개 먹었어요. 5바이트. 우리 효용이 줄어버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렇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한계 효용이 체감합니다. 여러분들 한계 효용이 체감하게 되면 총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알 수 없어요. 총 효용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계 효용이 체감을 하죠.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효용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효용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총 효용의 증감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한다? 한계 무조건 부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부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계 효용이 플러스면 총 효용은 증가하고요. 응? 한계 효용이 만약에 마이너스면 총 효용은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러니까 총의 증감 여부는 한계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계의 효용이 플러스니까 총 효용이 증가를 했지만 한계의 효용이 마이너스니까 총 효용이 감소한단 말이야. 총의 증감 여부는 한계의 부호로 판단한다. 세 번째, 한계 효용이 0이야. 한계 효용이 0이면 총 효용은 최대가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 한계 효용이 0이면 총 효용이 최대가 되죠. 18로. 근데 여러분들 생각, 아니 교수님 4일 때도 18로 최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됐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 우리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재화를 미세하게 쪼갤 수 있다고 한다면 떠온 한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경제 수업 강의 들으시면 제가 자꾸자꾸 경제 수업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야? 그걸 꼭 들으시라는 얘기 1시간 20분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극치값 뭐 나오죠. 극대극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뭐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죠.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한계, 미분. 한계가 0이다. 그럼 뭐야? 총값은 최대가 된다. 그 얘기죠. 한계 효용이다. 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한계 효용이 0이란 얘기는 어떤 재화의 소비를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 없다는 얘기죠. 한계 효용이라는 얘기는. 효용의 증가분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증가할 효용이 없다는 얘기야. 효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뭐. 오케이. 그런데 우리 그 교재를 봤더니 54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림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재를 봤더니 약간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져. 한계 효용이 처음에는 체증하다가 나중에 체감하다가 나중에 감소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체증하는 구간이 이 일부 재화는 체증하는 구간이 존재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이 체증하는 그 경제학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체증하는 구간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게 경제학적 의미는 없다고요. 체증하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지만 경제학적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계이용이 체증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체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일단 뭐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러면 찝찝하니까 뭐 궁금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그 모든 재화는 한계이용이 체감하거든요. 모든 재화는 한계이용이 체감하고요. 한계이용이 체감해야 하고 실제로 체감합니다. 체감해야 해요. 또 실제로 체감하고요. 한계이용이 체증하는 재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약 같은 것들은 체증하지 않을까. 한 대 맞고 한 대 더 맞은 게 뿅 가갖고 아주 뿅 가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궁극적으로 체감한다는 얘기야. 아무리 마약 중독자라고 하더라도 그 마약 중독자한테 막 주사를 막 10방 놔봐.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죽어요.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교수님 돈은 체증하지 않을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쁠 텐데 그 기쁨이 엄청 커질 텐데 9,999만 원 가진 놈이 만 원 발견해서 1억을 채웠다. 얼마나 기쁠까? 물론 기쁘겠죠. 하지만 노숙자가 굶어 죽기 직전에 만 원 발견하는 게 더 기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도 있잖아요. 이런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돈을 가질 수도 있고 효용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100억 엄청난 돈이죠. 100억 10배, 1,000억. 그럼 여러분들이 1,0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억 그거 다 쓰고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못 써요, 여러분들. 1,000억 못 써요, 여러분들. 물론 버리면 안 돼. 버리거나 무슨 기부하면 안 돼요. 못 써요, 그거. 돈도 여러분들이 써보는 사람이 쓸 줄 아는 사람이, 써본 사람이 쓸 줄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기껏해야 1,000억이다 그러면 기껏해야 컵밥에다가 그냥 계란 추가, 하루 맨날 갈비 뜯고, 아침, 점심, 저녁 다 갈비 뜯어요. 그래도 쓸 수 없어, 1,000억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야. 그러면 그 1,000억이 10배 돼가지고 1조가 됐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1조, 10조, 100조, 1,000조. 1,000조가 넘어서면 우리나라 GDP. 그 다음에 일경, 상상을 초월한 돈이야. 그런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집에 갔더니 장롱문 열면 돈이 우르르 쏟아지고, 화장실 가서 돈이 우르르 쏟아지고, 돈만 보면 짜증나. 10,000원짜리 날아다녀. 정말 불지르고 싶어. 이런 거에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재화는 궁극적으로 한계이용을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구간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빵을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 해갖고 효용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뭔가 감이 잡히는데, 돈을 아무리 가지고 한계이용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되지만 가슴에 와닿지는 않죠. 왜? 그만큼 돈이 없어 봤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이런 구간은 결코 경험할 수 없겠죠. 한계이용이 마이너스인 돈이 한계이용이 마이너스인 구간은.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한계이용을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재화들이 한계이용 일부 구간에서 체증하는 구간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경제학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재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좀 약간 제가 강단에 있는 이 교육자로서 약간 설명하기 좀 뭐하지만 아주 비교육적인 재화예요. 어떤 거, 마약, 무슨 술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술을 좀 약간 좋아해서 술을 좋아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 막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시험 기간 때는 정말 저는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하는데 이제 정말 그 인생 포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CD 플레이어들. 학점 CD 뭐 F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그 다음 날 시험에도 신경 안 써. 술 먹고 있단 말이에요. 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와. 야, 술 한잔 먹자, 술 한잔 먹자. 경수야 빨리 내려와. 안 돼, 날 공부해야 돼. 계속 전화가 와 막. 그래서 이제 못 견뎌서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가보는 거지.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이제 술을 먹고 있어. 그러면 손을 안 대야 돼.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손을 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술 한 잔을 딱 먹었어. 효용이 한 이 정도 올라와요. 두 번째 술 한 잔을 먹었더니 술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술 먹잖아. 막 기분이 급상승해. 불타는 거야. 나 불타는 거 아니. 여기도 막 급상승해 불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효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이제 어느 단계를 이르르면 이제 효용이 증가를 하지만 증가 속도가 떨어지 한계를 체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최대가 됐다가 이제 더 먹으면 오바이트, 더 먹으면 사망, 죽어버리죠 이제. 그러면 이쪽 구간 있잖아. 이 사망하는 구간, 이쪽 구간은 경제학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길바닥에서. 그 사람들은 경제학 교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경제학 교재에서는 합리적 소비자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쪽 구간은 합리적인 소비자들 이쪽 구간은 소비하지 않는다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가 다시 한번 그려보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가 딱 체증하고 여기서 체감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자, 만약 이게 소주라고 막걸리라고 해볼까? 이 막걸리가 여기가 두 병이야. 두 병이고 여기는 막걸리가 한 5병이에요. 5병. 이 정도 먹잖아,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 5병이야. 그러면 이 막걸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2병하고 5병 중에 먹어야 돼. 2병하고 5병 중에 여러분들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몇 병을 선택을 할까? 합리적인 선택자라면 5병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2병은 한계용이 체증하는 구간은 경제학적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요. 자, 아까 내 친구들 이야기했지. 갔더니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미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있는데 나는 이제 가서 한 잔을 먹었어. 효용이 막 올라와. 그래서 한 잔을 먹었어. 급격하게 올라와. 여기 딱 소비를 멈췄어. 너희들은 이제 여기야. 이 상태에 있는 거야. 힘들어. 나 집에 갈 거야. 가버린다고.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미쳐버리죠 아주. 왜? 발동 걸렸잖아. 발동이 걸렸는데 그 발동을 소화기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차라리 안 먹느니 많이 못하다. 차라리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시동을 걸어놓고 시동을 꺼야 되는. 좀 이게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좀 이런 예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많이 비었어. 집이 비어갖고 엄마 아빠가 어디 갔어. 그럼 이제 데려와야 되잖아. 누구 여자친구 데려와야 돼. 그치? 여자친구 데려와서 막 뽀뽀하려고 했어. 뽀뽀하려고. 근데 발동이 딱 뽀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왔어. 막 맞았어. 이제 엄마한테. 자식이 말이야 하면서 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차라리 안 하지만이 못하죠. 발동 걸어가고 그 발동을 꺼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여기가. 그러니까 왜 이 구간이 짜증이 나냐면요. 짜증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왜냐면 여기에서 술 한 병을 더 먹으면 급격하게 나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안 먹는 게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을 다 경험을 하고 여기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자는. 그 한계용 체증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예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X가 있고 여기가 막걸리 라고 하고 이걸 토탈 베너핏이라고 합시다. 토탈 베너핏. 총 편익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총 비용을 한번 따져보자고. 총 비용을 따져봐. 총 비용을 따져보세요. 총 비용을. 그러면 총 비용 막걸리 한 병당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될까?
1000X가 되겠죠. 한 병 먹으면 1000원, 두 병 먹으면 2000원. 이게 되겠지? 그러면 총 비용 곡선은 원점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총 비용 곡선은 원점의 직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손실받지. 비용이 뭐보다 커? 배높이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드디어 이게 총 편익이 이런 곡선이 돼야 뭔가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고요. 뭔가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손실 본 거야, 손실. 내가 돈을 두 병 먹었다. 돈 2,000원 써놓고 만족가 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이용 체증하는 거는 경제학 재미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한계이용 체증불변 체감이지만 체감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계이용 체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림 이렇게 체증하는 건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안 그리고 다시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려요. X, U. 자, 이게 독립변수니까 우리 가격변수가 독립변수일 때는 Y축에다 쓰지만 얘는 가격변수가 아니란 말이야. 아니니까 X축에다 독립변수 쓰는 거예요. 그래서 X제와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효용이 커지지만 효용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X, MUX 이게 있잖아요. 쓰면 여기까지 한계이용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 한계이용이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를 모아놓은 게 이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소비량 수준에서 이 소비 수준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7이야. 만약에 그 높이가 7이란 뜻이에요. 이 소비량 수준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3이다. 이게 그 이 높이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0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니까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한계 효용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총 효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어. 한계 체감할 때 총 효용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 있어. 그러면 총의 증감 여부는 뭐야? 한계 부호로 판단한단 말이야. 이 점에서 이 왼쪽 한계 효용이 플러스 총 효용 증가, 이쪽 마이너스 총 효용 감소, 한계 0, 총 효용 최대. 알겠죠? 자, 소비자 균형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균형도 아셔야 돼요. 소비자 균형. 자, 소비자 균형 뭐냐? 여러분들 뭐야? 효율적인 선택을 해라. 경제학에서 정말 지겹게 나온단 말이야. 효율성 지겹게 나오죠. 도대체 그럼 효율성이 뭐냐?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진보가 생산성이에요. 효율성은 기술 진보가 아니라 효율성은 뭐야? 최소 비용, 최대 효과가 효율성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알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예산 제약이 있어요. 1,000원이라는 예산 제약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소비자 1,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재화를 구입하게 되는데 재화를 구입했을 때 이걸 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효용을 만약에 효용이 100이 될 수도 있고요. 효용을 200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1,000원 갖고 효용을 100을 누려야 돼, 200을 누려야 돼. 당연히 효용을 200을 누려야 되겠죠. 200을. 얘가 뭐냐면 얘가 우리가 뭐야?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최대 효과의 원칙.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야 효율성이 뭐냐 그럼 대답을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효율성은 한마디로 뭐냐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생산성이 아닙니다. 기술 진보는 생산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효용이 200이야. 효용이 200. 효용이 200인데 200만큼 효용을 누림에 있어서 1,000원 가지고도 200만큼 효용을 누릴 수도 있고요. 2,000원 가지고도 200만큼 효용을 누릴 수 있어. 뭘로 해야 돼? 1,000원 가지고 해야 되겠을 거 아니야. 1,000원. 그치? 1,000원. 그래서 제가 최소 비용의 원칙이에요. 최소 비용의 원칙. 원칙인데, 그러면 이 원칙을 지켰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효율성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최대 효과가 뭘까? 효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 비용은 뭘까 될까? 지출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그 원칙이 최소 비용 원칙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생산자가 쓰는 돈을 비용이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생산 비용. 그다음에 생산자가 어떤 뭐 원자재를 구입하고 노동을 구입하고 자본을 구입을 해서 생산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간 돈 있죠. 그걸 생산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자가 쓸 때는 지출액의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최대 효과의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은 결국은 효용 극대화예요. 효용 극대화.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의 원칙인데 효용 극대화는 뭘까? 동일한 지출입니다. 동일한 지출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최소 비용 원칙이 뭘까? 지출을 가장 줄이는 거죠. 지출 극소화의 문제예요. 지출 극소화. 얘는 동일한 효용이 되겠죠. 동일한 효용. 계속 나와요. 동일한 효용. 그래서 지출 극소화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하나 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치를 갖고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PX가 100원이고 PY가 100원이에요. 100원이야. 자, XJY 가격이 100원이고 YJ가 100원이에요. 그럼 소득이 지금 1,000원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X하고 YJY는 이제 JY 소비 묶음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1개 9개 가능하죠. 2개 8개 가능하죠. 3개 7개 가능하지. 4개 6개 가능하죠. 5개 5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6개 4개 가능할 거 아닙니까? 쭉 가서 어떻게 된다? 9개 1개까지 가능하다고요. 그쵸? 다 XJ도 100원이고 YJ도 100원이고 소득이 1,000원이면 이 9개의 소비 묶음을 초이스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 9개의 소비 묶음들 무엇이 똑같아요? 개수가 똑같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 똑같아? 지출액이 똑같다고 1,000원은 지출액이 똑같잖아요. 다 10개 샀으니까 지출액이 1,000원 똑같아요. 무엇이 다를까? 효용이 다를 것 같아요. 효용이.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제가 지금부터 어떤 그 설명을 할 텐데 그 설명하는 그 방식이 뭐 잘못된 설명 방식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설명 방식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잘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설명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됐습니까? 라면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일단 나중에 공부하다 서서히 느껴져요. 일단 한계용 체감을 한번 설명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뭐다? 재화의 소비를 조금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재화의 소비를 많이 할수록 소중함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얘가 사과고 X가 사과고 Y는 배야. 그러면 사과를 지금 1개 구입하고 있고 배를 9개나 구입하고 있어요. 그치? 그럼 사과의 한계용은 높을까 낮을까? 굉장히 높겠죠. 사과는 왜 소중하니까 1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사과는 한계용이 클 거라고 굉장히 사과는 소중해요. 근데 배는 9개나 갖고 있어요. 배는 소중하지 않아. 소중하지 않아 배는. 그러니까 배는 결국은 뭐냐면 효용이 좀 한계용이 작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소비를 변동시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더 구입하고 배를 1개를 덜 구입했어요. 무엇이 똑같아요? 지출액이 똑같죠. 지출액이 똑같지만 이때 그러면 사과 1개를 얻었을 때 기쁨이 있을 것이고 배 1개를 잃었을 때 슬픔이 있을 거란 말이야. 기쁨일까 슬픔일까? 기쁨이 크겠지. 왜? 사과는 소중하니까 배는 소중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소중한 사과 하나 늘어났을 때 그 기쁨이 소중하지 않은 배가 잃었을 때 슬픔보다 클 거란 얘기예요. 기쁨이 슬픔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시켰어.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기쁨이 슬픔보다 커요. 그러면 1번도 기쁨이 슬픔보다 크고 2번도 기쁨이 슬픔보다 커요. 근데 그 기쁨과 슬픔의 갭 있죠. 그 갭은 1번이 클까 2번이 클까? 1번이 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소비를 변화시켜 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소비를 변화시켜 나가면 사과의 소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과의 소중함이 점점 떨어지고요. 배를 점점 줄여가니까 배의 소중함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의 갭은 1번이 커. 그 갭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갔더니 이제 역전돼 갖고 효용이 오히려 줄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소비 묶음들 중에서 이제 가정입니다. 수많은 소비 묶음 중에서 나는 5개를 초이스하자. 이게 바로 동일한 지출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자, 얘는 뭐냐면 자, 그러면 사과를 1개, 9개 구입하는 경우하고 사과를 5개, 배 5개 구입하는 경우 효용을 따져봤더니 뭐가 크다? 이게 더 크다는 사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개, 9개보다 5개를 초이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그러지 않고요. 효용을 똑같이 한번 해보자고. 효용을 똑같이 5개 하고
그러면 5개와 효용이 똑같아지려면 이 재화의 소비 묶음에다가 어떤 재화의 소비를 좀 얹혀주면 되겠죠. 뭐 사과를 더 주던 배를 더 주면 효용이 이제 같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2개를 얹혀줬어. 2개를 더 얹혀줬다고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3개, 9개가 된 거야. 사과를 2개를 더 얹혀줬더니 3개, 9개가 된 거야. 그랬더니 드디어 효용이 같아졌다고 합시다. 그럼 3개, 9개하고 5개, 5개 효용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초이스를 해야 돼? 5개, 5개를 초이스를 해야 돼요. 자꾸 3개, 9개라는 사람 많아. 왜 3개, 9개니? 개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유치원생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효용이 같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게 개수가 12개예요. 이게 개수가 같더라도 이게 오히려 효용이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소비자는 생각해봐. 이 소비자는 너무너무 사과를 사랑하는 애야.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사과 1개를 받으면 사과를 1개를 받았어. 3개에서 4개로. 1개를 받으면 배는 9개를 그냥 버려도 상관없어. 그 정도로 좋아해 사과를. 배를 9개를 잃어도 똑같아. 그러면 배가 9개 잃었어. 그러면 3, 9하고 4형이 똑같아. 4형하고 5 비교해서 훨씬 크죠.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효용이 똑같다면 어디를 선택해? 5개, 5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3개, 9개를 구입할 때 효용과 5개, 5개 구입할 때 효용이 똑같죠. 그 내는 뭐야? 1,200원 들어가죠. 12개니까. 이건 1,000원 들어갔잖아. 이게 뭐라고요? 지출 극소화의 문제라는 얘기지. 동일한 효용. 알겠어요? 이제 대충 감 잡으셨죠? 그래서 소비자가 뭔가 동일한 지출화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거나 동일한 효용화의 지출을 극소화하잖아요. 그럼 소비자 균형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볼게요. 그럼 여기가 MUX가 있고요. 여기가 PX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MUX가 200이고요. PX가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G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 증가합니까? 2라고 한 사람은 2라고. 나눠갖고 2. 200이죠. 한계이용 자체가 200이라니까? 한계이용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재화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해서 효용이 증가하면 한계이용 아닙니까? 그 한계이용 자체가 200이니까 XG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하면 효용은 200만큼 더 증가하는 거예요. 200만큼.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한계이용 200이라는 뜻은 X, 5, 6, 효용이 100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300이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X를 한 단위 추가로 소비해서 효용이 200이 더 늘어난 거예요. 총 효용이 200이 아니라 총 효용이 증가분이 2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0이 400 된 거고요. 300이 500 되는 상황.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인 거 한계용 200이라는 뜻입니다. 한계용이. 그 다음에 X제를 한 단위 추가로 구입했을 때 지출액은 얼마큼 더 들어가요? 100원 더 들어가죠. 100원이니까. 그러면 이 소비자가 X제를 한 단위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다면 한계이용 200이니까 효용은 200이 효용은 200만큼 더 증가를 하고 지출액은 100원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출액이 100원 더 들어가고 지출액은 100원만큼 증가를 하고 효용은 200만큼 더 증가를 했다고요. 그럼 이 소비자가 이 재화를 구입했다면 100만큼의 지출액을 더 써서 200만큼의 효용을 더 끌어올린 거죠. 제가 자꾸 더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거예요, 추가적인 거.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100원을 더 써서 200만큼의 효용을 더 끌어올린 거야. 그 얘기는 결국은 1원당 2 끌어올린 거죠. 100원당 200 끌어올렸다니 1원당 2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얘를 1원어치당 한계이용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 1원어치당 한계이용 하고, 그럼 YJ 1원어치당 한계이용은 뭘까? 이게 되겠죠. BY분의 MUY. 얘가 YJ 1원어치당 한계이용이에요. 이게 이퀄 같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등호가 많이 나오거든요. 등호가 나와. 등호가 나오면 그 등호를 이 조건식인지 항등식인지 여러분들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항등식은 그게 아니라 같을 때, 항등식 언제나 같다는 뜻이고, 조건식은 같을 때 같아야 한다라가 조건식이야. 항등식 같다라는 얘기죠. 얘는 뭐냐면 같다가 아니야. 같을 때 소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제 1원당 한계이용과 YJ 1원당 한계이용 같아지는 수준의 소비를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균형을 달성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 한번 해봅시다. 뭐냐? 얘가
2고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한계유용 균등의 법칙을 지금 만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일 때 소비자 균형을 만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반증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이 소비자가 어떤 소비를 변화시키면 동일한 지출하에서 효용이 커져버려요. 또는 동일한 효용하에서는 지출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현재의 소비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지. 그렇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X제는 사과는 1원당 한기용 2야. 그러면 사과한테다 1원 더 사게 되면 효용은 2가 올라가고요. 배는 1원당 한기용 1이야. 그럼 배한테다가 1원을 증가시키면 효용은 1밖에 안 늘어나요. 그럼 뭘 더 사야 돼요? 사과 더 사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동일한 지출에서 효용 극대화 해봅시다. 그러면 X를 만약에 1원 증가시켰어요. 1원 증가시켰어요. 자, 동일한 지출 Y는 얼마 줄여야 돼? 1원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1원 더 쓰고 1원 덜 썼어요. 그럼 지출이 똑같죠. 하지만 X는 1원당 한기용 2야. 그러니까 X를 1원 증가해서 효용이 2가 올라가겠지만 Y를 1원 줄이면 1원당 1이기 때문에 효용 1밖에 안 줄겠죠. 총 효용은 1이 늘어나겠죠. 효용은 1이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동일한 X를 1원 증가시켰어요. 1원 증가시켰을 때 효용이 얼마가 올라가? 2가 올라가잖아. 그럼 동일한 효용하려면 Y를 2원 줄여야 되겠죠. 1원당 1이니까 효용 2가 줄기 위해서는 Y를 2원 줄여야 돼요. 그러면 효용이 2 올라가고 2 감소하죠. 그런데 자, 효용은 불변이죠. 그런데 X는 1원 더 샀고 Y는 2원어치 더 줄였기 때문에 지출은 1원 줄죠. 지출은 1원이 줄잖아.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동일한 지출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던 동일한 효용과 지출을 극소화하던 간에 어떻게 된다? 이 소비자가 일단 취할 행동보다 X를 증가시키고 Y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 소비자가 X제화를 자꾸자꾸 소비를 증가시켜 나가요. 그럼 한계이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X제의 한계이용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Y제를 자꾸자꾸 줄여가. 그러니까 Y제의 소비를 줄여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Y제의 소중함이 커지겠죠. Y제 한계이용이 커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계속 소비를 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시험 문제. 만약에 한계이용, X제와의 한계이용이 있어요. 한계이용이 뭐 200이고요. 200이고, Y제와의 한계이용이 100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한 단위 추가로 소비를 하게 되면 효용이 200만큼 더 증가를 하고요. 배 한 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되면 효용이 100밖에 안 늘어나요. 그럼 뭘 더 먹어야 돼? 사과, 땡. 사과 하나를 더 먹으면 효용이 200이 늘어나고 배 한 개를 먹으면 효용이 100밖에 안 되니까 사과를 더 먹자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사과의 가격은 1억이야. 배의 가격은 10원이야. 이해되세요? 우리 비용도 지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1억 갖고 200 끌어올릴 거야. 10원 갖고 100 끌어올릴 거야. 이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총 한계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원어치당 한계이용을 따져야 된다.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1원어치당 한계이용이고 그러면 자, 우리가 순서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경제학에서는 이제 항상 이 논리가 이어져요. 항상 순서는 X, Y. 여기도 X의 이론당 한개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앞으로 첫 번째 수식이 커요. 그럼 첫 번째 재화를 증가시켜. 두 번째 수식이 크면 두 번째 재화를 증가시키면 돼요. 이 논리는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이 커요. 그럼 이 재화 늘리고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이 더 커요. 그러면 Y를 늘리고 X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비자 균형의 조정 과정 나와 있죠. 조정 과정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계효용 이론까지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 이어서 무차별 곡선 이론부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